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22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치는 여름입니다만 그래도 시장만 올라준다면 이 피곤함 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월요일장 양대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IT도 오르고 일부 바이오주들도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하루였고요. 계속해서 좀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가 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엔달러 환율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전 일본은행 고위급 인사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진짜 엔달러 환율이 현재도 14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7원 20전 오르면서 1,372원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1%대 강세 나타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주면서 기분 좋은 마감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거래대금이 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7조 원 중반대에 그치면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은 하루였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7월이나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57억 원 소폭 매수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선물 시장이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는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마감으로 가면서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이 좀 아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 좀 시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7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HBM과 관련해서 좋을 거다라는 증권사의 분석과 함께 오늘 좀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마감딜에서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BM 또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LG이노텍이 좀 움직여줬고요. MC넥스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실적이 좋았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한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이 6%대, MC넥스도 4%, 하이비전 시스템, 자화전자까지 일제히 올라주면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시세를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이 정정신고서의 합병 비율을 그대로 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제한으로 재정적을 요구하겠다, 횟수 제한 없이 요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두산 그룹주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두산이 오늘 9%대 강세로 15만 원 선 터치하면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경합주 세 곳에서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우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풍력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실적도 받쳐줄 거고 정치적인 이슈도 받쳐준다면 잘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들어봤는데 오늘 실제로 CS윈드가 4%대 상승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줬습니다. 여기에 또 오성첨단 소재도 봐야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코스닥 거래량 오늘 1위였습니다. 해리스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18%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런 정치적 테마가 엮인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마시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코로나 관련된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만 해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다던가 아니면 장중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불만제로 디마켓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주제입니다. 기사회생한 SK하이닉스 반도체주의 구원투수 될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주면서 많은 종목들을 좀 이끌어준 하루였습니다. 관련해서는 KR리서치의 김대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하이닉스가 종가가 17만 7천 원이에요. 다시 네. 올라왔어요. 외국인들도 이틀 연속으로 사주면서 하이닉스 이제는 가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의 하이닉스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상승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한 24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했죠. 장중 상승치 빼고 평균 가격의 상승치도 24만 원이었고요. 여러 가지 시장 변동 요인에 의해서 15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18만 원 수준 정도까지의 네. 반등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의 저점을 잡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많이 잡는 하락의 저점의 기준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에 의한 38.2% 대략 한 주가가 고점 대비 40% 정도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저점이 나온다라는 일반적인 견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24만 원에서 40%의 그 가감을 정하게 되면 보면? 한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등을 줄 때는 네. 하락에 대한 한 50% 정도의 반등을 주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이번 상승에서의 반등 목표치는 한 18만 5천 원 정도가 이번 하락 이후에 반등 주는 반등의 목표치, 네. 하락 범위의 50%의 반등을 준다는 측면에서의 네. 판단해 볼 때 18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 17만 7천 원이죠. 네. 그러면 한 3~4%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두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죠. 좀 더 갈 것 같다. 일단 사실 제 주변에서도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희가 네. 급락했을 때 하이닉스 사 마라 이걸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리바운드를 어떻게 보시냐 궁금해서 네. 첫 번째로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오르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TSMC 실적이 좋았던 것 네. 그리고 HBM 관련해서 좋았던 것 두 네. 개였는데 HBM부터 좀 살펴볼까요?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매출이 얼마가 될 거다, 비중이 얼마가 될 거다 계속 뉴스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과연 하이닉스 실적과 매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혹시 체감적으로 혹시 느낌을 가지고 계시나? 아니요, 체감적으로 사실 이미 급락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갈지 아니면 이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가의 부분에 대한 체감적 부분이 아니고요. 네.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실제 발표된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매출 증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2분기 실적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평균 지난해 이전에 그러니까 22년도나 19년도, 18년도에 평균 한 해에 매출을 일으켰던 규모가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기 수준의 매출이 이 정도 발생을 했고요. 네. 또 분기 영업이익 또한 5조 원 정도의 그 분기 영업이익을 발현시키면서 과거 같은 경우는 한 해 1년 동안에 발생시켰던 영업이익을 한 분기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발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이죠. 네. 여기에 과연 하이닉스가 실제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그 신장세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다른 각도로 제가 방금 전에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기의 실적과 매출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만들어졌던 매출과 영업이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많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원을 판매해서 80원이 남습니다. 엄청나죠? 국내 80% 수준에서 영업이익률을 만들어가는 기업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업종이 미용기기,
이게 한 30에서 한 50% 정도 되고요. 반도체는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한 20%를 조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영업 이익을 보여주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현시켰습니다. 이건 대부분 엔비디아 향 매출로에 진행되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출도 늘어나고요. 마진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개선되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 확장세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하이닉스의 매출 또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 점증하면서 진행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찾아봤더니 연간으로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2020년에 영업이익이 5조였는데 네. 이번 분기가 5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굉장하죠. 말 그대로 엄청난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영업이익률까지도 함께 늘어나면서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숫자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네. 계속해서 실적 좋을 거라고 합니다. 뭐 네. 다음 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7조, 그 다음 분기가 8조 5천이거든요. 네.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증권사 목표치에 대한 가격을 올해 나온 레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3월에 삼성전자 15만 원이었을 때 20만 원 목표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25만 원이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가격이죠. 32만 원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고 매출과 회사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목표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병이 좀 있죠. 하이닉스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병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병들을 해치고 과연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추가의 상승이 가능한지가 현 시점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그 시장 환경부터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AI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에 AI 칩이 들어가는 반도체에 착용이 되거든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되는 AI 칩이 대략 올해 말까지 해서 한 25%에서 30%라고 그래요. 2030년도에는 100%로의 장착이 되어질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은 한 17%였기 때문에 올해 한 25% 내외 장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030년도까지 뭐 40%, 50%, 60%, 70%, 80%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겠죠. 다만 여기에 엔비디아에서 판매되는 이 그 AI 칩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100% 이 AI 반도체로 교체보다는 이제부터는 시간차를 두고 조금씩 이 교체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복병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이제 납품사로서의 모든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나타났죠. 네, 퀄테스트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나타나서 과연 얼마간의 시장 파이를 나눠 가질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복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지금 반도체 업계의 업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웨이퍼 공급률이라고 하죠. 네. 이 웨이퍼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 이 둥그스런 어떤 판에 빛을 쏘아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들을 그리고 여기 반도체를 장착하는 게 이 판입니다. 웨이퍼인데 웨이퍼가 얼마만큼 회사에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합니다. 올해 4분기에 이 웨이퍼 공급량이 한 90만 장, 거의 100만 장에 육박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통상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100만 장의 웨이퍼가 공급이 되면 풀 가동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반도체 공정의 가동률이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 85만 장이고요. 4분기에는 한 90만 장, 100만 장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올 4분기, 3분기 이때는 이제 풀 가동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기존의 HBM 반도체 관련해서 일부 잠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에서의 대응에 100%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 수요를 공급하겠지만 엔비디아도 여기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수요량이 늘어납니다. 하이닉스도 여기에 따른 기존의 캐파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복병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으로 하이닉스의 매출이 기존의 12조에서 뭐 10조 이하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일부 영향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에서 32만 원 책정하는 목표가 대비해서 32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의 고점 라인이죠. 24만 원, 25만 원. 여기를 한번 터치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하죠. 네, 삼성전자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로이터에서 전해졌고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파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훼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반도체 주들을 볼 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또 SK하이닉스 쪽 밸류체인 쪽 이렇게 나눠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이 HBM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굉장히 잘 갔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사실 통과를 할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통과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걸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장에서 특이점, 반도체 업황과 업종에 대한 종목 간의 특이점이 왔는데 어느 부분의 특이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하이닉스가 3%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주요한 시장에서 흐름에서의 내용이지만 그간에 주가 안 움직였던 소부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트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HPSP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동진세미컬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가운데서 오늘 3% 또는 5%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차별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특이점이 왔던 내용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뿐만이 아니고 소부장에 연동되어진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함께 나타났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향후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흐름 파악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향이다 또는 SK 하이닉스 향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 대한 흐름과 또는 소부장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차별화된 내용으로의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는 오늘 장에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소부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막 읽다가 본 거였는데 네. 반도체 뭐 후광정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소부장 내에서도 봐야 할 섹터가 또 있잖아요. 더 잘 갈 수 있는 그럼요. 섹터가 따로 있잖아요. 네네.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저는 조금은 성급한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네.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제가 주시장 오래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체득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일단 삼성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겠죠.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의 흐름들은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그 차별화된 상황 하에서 D램 가격이 흐름이 좌우되거든요. 그렇다면 최근까지의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한 D램 가격의 상승은 지난해까지 생산되어졌던 재고 물량의 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완전한 상승 궤도로에 진입이 됐을 때는 추가 물량 수주에 대한 추가 물량 제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지난해 만들어놨던 재고 부분에 대한 출하가 있었다면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라는 전제 아래서 접근해 볼 때는 신규 물량 생산이 진행이 됩니다. 신규 물량 생산이 되게 되면 기존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종목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주가 움직이고요. 약간의 시차,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부장 종목이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과거의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전 단에서 7월, 8월 초까지 해서 주가 흐름에서 개선된 상황에서의 모습이 보여졌고 최근까지 소부장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상승 흐름은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소재, 이제 소부장 중에서 네. 잠깐 우리 이제 앵커가 이제 장비단, 그러니까 후공정단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기존까지는 HBM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단에서 밀봉과 테스트 과정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있어서 이 출하량이 증대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내에서 선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장비보다는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재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장비단보다는 좀 빨리 찍히는 그렇죠.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소재단과 D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또 제가 종목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네. 탑픽 어떤 걸까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야지만이 나머지 뭐 소부장도 그렇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2, 3일 올랐어요. 네. 제가 앞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5만 원에서 17만 원, 17만 원, 18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간화 과정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도 틀림없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8만 원 전후 가격이 1차 반등권에서의 목표치라고 한다면 가격의 반등, 기간의 반등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가격 17만 원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의 흐름이 진행이 된 이후에 저는 9월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비료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지금 시점보다는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여유를 두고 나눠서 접근하는 형태로서의 반도체에 접근하는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차트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양을 봐야 마음 편하게 좀 매수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지수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급등했던 종목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알리코제약 확인됩니다. 오늘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책과제에 최종 선발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5년간 66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비 지원받을 것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8.9%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 확인됩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157%대 증가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는 46% 증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코스트코에 입점함으로써 온오프라인 매출 성장이 호실적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매수세 들어왔고요. 마녀공장 11%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올라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가스공사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기대치를 상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매출액은 감소 추세를 좀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127%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스요금 인상 등이 영향을 주면서 연간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증권사들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이 영향 받아가면서 11.5%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올라왔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임상 3상 시험 계획 식약처에 승인 신청했다라는 소식들 금요일에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5거래일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급등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이 전기차 화재 사고, 전기차 포비아로 좀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 차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던가 지상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도 영향 주면서 오늘 이닉스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 밖에 그리드 위즈나 민테크 같은 종목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는 넥슨게임즈 올라왔습니다. 넥슨게임즈 지난 8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영업손익 적자 전환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약세로 마감했던 흐름 확인됐었고요. 다만 이제 증권사들에서는 이 신작인 퍼스트 디센턴드 장기적으로 좀 흥행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오브젠 확인되는데요. 오브젠 같은 경우는 앞서 삼성 SDS와 44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또한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도 전해지면서 연일 상승 추세를 좀 그려왔습니다. 5일에 이제 유상증자분 납입이 완료가 됐고 또 그동안 상승폭이 좀 컸던 만큼 오늘 매도세가 나왔던 모습이고요. 9%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확인되는데요. 오늘 9% 넘게 밀렸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삼성증권 업무용 전산 시스템 외부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받았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장 초반 때는 11% 급등으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점차 상승폭 줄여나가면서 하락 전환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9%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올라왔는데요. 9일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3%, 또 38%대 증가 실적 내놓았는데 다만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일본 측에서의 매출 감소가 영향을 주면서 오늘 9.7%대까지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SG 글로벌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대책이죠.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내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택지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테마 형성이 됐었고요. 또 SG 글로벌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했던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이고요. 15.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남은 장외 시간도 저희 불만제로 디마켓과 전략들 챙겨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방산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산주가 거래량이 꽤나 계속 붙는 모습이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급락하고 나서 빠르게 움직였던 섹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코스피가 급락하고 나서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 코스피보다 더 잘 갔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방송엔터, 방산항공, 상사제약바이오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가 방산주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도 찾아봤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나서 기관 매도세가 강했던 섹터가 잘 움직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로스컷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기관이 1년 동안 빈집, 그러니까 많이 팔았던 것들, 섹터의 세 번째 순위가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방산주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방산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방산주들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평균 6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3%, 한화시스템도 100%,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올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에서 봤던 탑픽 종목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냐 하나 찾아봤더니 현 수주잔고의 70%가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에 들어가면서 한 달 동안 거래 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적 분할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의 목표 주가가 설명이 가능하다라면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한화시스템의 경우 무기 체계 개발이 점진적으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양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방산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다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방산주들 실적이 좋았는데 이 이유를 수출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2분기 수출 비중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고요. 하반기를 넘어서 25년, 26년까지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중립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글로벌 디펜스 그룹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의 PER을 보시면 지금 2024년 기준 거의 2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PER이 해외 기업들도 이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 방산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실적이 절정을 찍는 25년, 26년에는 아마 PER과 관련해서 밸류적인 부담이 좀 덜어져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주 가능성이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수출 절벽, 그러니까 수출이 끝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해서 멀티플을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좀 빠르면 2026년이면은 아마 좀 수출 절벽이 올 것이고 LIG넥스원의 경우 수출이 계속해서 그래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LIG넥스원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UAE와 사우디 천국 납품 스케줄에 따라서 2028년까지 가장 좀 수출 스케줄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이 LIG넥스원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방산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잘 보시고 실적이라든지 수출 면에서 잘 체크해 보신다면 투자 포인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 어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급락하고 나서 굉장히 그날 방송이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도 좀 웃으면서 오늘은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움직이고 있어요.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났다. 라면서 시간에서 지금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잘 나왔네요.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예상치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잘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외 단일가에서 4.9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일단은 실적을 잘 내놨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크래프톤이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챙기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충분히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는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크래프톤이 실적은 잘 나올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절반이라도 수익 확보한 이후에 나머지 추이를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임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오른다면 이제는 현금을 좀 챙기고 이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묶어서 넥슨 게임즈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거래대금 12위에 넥슨 게임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퍼스트 디센턴트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썼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1.6%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체질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크래프톤 말씀하셨고 넥슨 게임즈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크게 밀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은 전부 다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아니라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넥슨 게임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결국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넥슨 게임즈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체제 개선이라는 명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현재 26,600원 선인데 2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볼만한 명분이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 명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 게임주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실적 이야기로 좀 끌고 가서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 급등락 종목에서도 봤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어요. 거래 대금 3위에 올라와 있네요. 실적이 사실 잘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분한테 여쭤봤더니 실적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 테마를 타서 그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는 명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0.4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매출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뭐 기업의 상황 자체가 좋아져서 늘어난 부분보다는 뭐 미수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때부터는 이제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재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당연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굉장히 테마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무언가 견고한 주가 흐름이나 실적을 내놓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붙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매매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봐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전 그래도 한국가스공사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피팅밸브 쪽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팅밸브 쪽에서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기업들 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선업체들의 이 주가 흐름이 잘 나왔고 조선업이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피팅밸브 업체들이고 그 피팅밸브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쪽과도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와 뭐 테마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었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 여쭤보고 싶어요. 잉글우드랩입니다. 잉글우드랩이 지금 9%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나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43억 원 정도로 나왔고요. 컨센서스보다도 하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좀 줄어든 실적이 나온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화장품주들 어닝 쇼크 나서 급락한 걸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서 봤기 때문에 네. 약간은 저는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화장품 관련주는 그동안 방송에서 좀 고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분기 때, 2분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는 살짝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1, 2분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꺾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꺾일 수 있었던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엄청난 실적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올려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잉그루드 랩을 보신다면 실적이 이제 조금만 삐끗거려도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장품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전 지금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일부는 챙기면서 현금화를 좀 해가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금 확보가 뭐 전체 계좌에서 10%에서 20%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잘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해 본다면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을 다 매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확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MSCI 관련해가지고 LS 일렉트닉 같은 종목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대금 35위에 올라와 있는 거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원익QNC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움직였고 저희가 앞서서도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소부장 종목들도 함께 좀 반등을 준 하루였는데 반도체 좀 작은 소부장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저는 당연히 올라갔으면 좋겠죠. 네. 저도 이제 7월 초 중순까지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쪽에서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비슷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일단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다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도 한 번에 다이렉트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8만 원에서 19만 원 수준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좀 우리가 희망을 찾아보자면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며칠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전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네. 올라오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 전 챙기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과거에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점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 매수하셨던 물량만큼이라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AJ인베스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일주일 동안 잘 올라온 시장입니다. 내일은 좀 뭘 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인 시장이 참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페닉셀 장세는 멈췄고 시장이 완충작용도 했는데 일단 뭐 오늘 오후장에 일부 상승폭이 좀 반납된 그런 흐름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은 공포 심리에서는 많이 좀 해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매크로 지표 관련된 어떤 이슈가 가장 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런 장세에서 이제 가장 이 수급이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섹터들이 뭐 개별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종목들 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테마성 수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수급적인 측면은 친환경 에너지주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가져왔고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 핵심 경합주에서 이 핵심 경합주 세 곳,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뭐 러스트 벨트라고 좀 불리는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지대 여기서 일단 뭐 양분화된 어떤 표심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 세 곳에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좀 펼치고 있다라는 어떤 이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되면서 당선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측면들이 친환경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어떤 수급이 좀 더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 어떤 이유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이 전통적인 에너지죠. 석유와 가스를 좀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는 정책을 좀 이야기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파리 기후 협약을 뭐 본인이 좀 당선되면 바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이 정책적인 어떤 억압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작년 3분기, 4분기까지 좀 이어졌던 측면들. 그래서 작년에는 태양광 섹터라든가 풍력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고금리 기조 여파도 있었고 전반적인 어떤 실적의 부진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컸던 부분들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노이즈가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당 수급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면서 해당되는 정책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고 향후에 안정적인 정책 기반으로서 오히려 업황에 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 또는 뭐 지금 중국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이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사수혜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어떤 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굉장히 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추세가 좀 바뀌게 된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해리스 관련해서 좀 친환경 쪽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뉴스였죠. 사실 뭐 해리스가 미시간이랑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조금 더 앞섰다. 여기가 사실 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요 지역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뉴스로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사실 대선까지 너무 네. 기간이 꽤나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뭐 더 우세하대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테마성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네.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9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될 2차 TV 토론회가 있죠. 여기서 뭐 정책 관련된 이슈들. 지금 현재는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좀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표심을 아직은 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이슈나 강경한 어떤 발언들이 단기의 어떤 노이즈 이슈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악재로 좀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저는 대선 토론회까지 그리고 이 대선 일까지 11월로 좀 예정이 돼 있죠. 이제 그 일자까지는 중요한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공약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발표가 될 때 해당되는 이 핵심 공약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어떤 공약들은 굉장히 좀 수혜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지금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시행을 올해 연내 좀 처리를 하게 되면 중국에 관련된 어떤 이 규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반사 기대감 그리고 업종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기대 심리로 좀 더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좀 명확해지는 그런 것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단기적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책이랑 사실 공약이 뭐 100% 다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다른 결로 여쭤보고 싶은 건 마리아나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오성첨단 소재 하나만 제일 많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오늘 코스닥 거래량 1위가 오성첨단 소재였어요. 워낙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마리아나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딱 지곡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이거는 좀 접근은 좀 불가하다. 아, 지금 우리가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좀 따져보려면 가장 좋은 게 좀 최근에 어떤 이 사업 보고서.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아직 2분기 보고서를 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전체적인 어떤 이 실적 기준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은 좀 양호한데 여기도 해서 보면 지금 잠시만요. 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 마리아나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실적은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 종속회사를 통해서 마리아나에 관련된 의료용 대마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거 한 줄 때문에 사실 기대감으로 좀 반영된 측면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전일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은 한 2,375억 원,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 2,375억 원의 시가총액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가벼운 상태에서 주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상의 어떤 기대감들은 다소 좀 무거워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격 매수는 다소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좀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어떤 테마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에 실적주를 좀 매수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로 좀 판단해봤습니다. 아, 네. 마리아나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여서 여쭤봤고요. 풍력 관련해서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 풍력 관련돼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제약바이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라고 많이들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요.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상품화가 되기 전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신약의 전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1상과 임상 2상 그리고 3상을 거쳐서 최종 시판 허가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게 되는 어떤 기회로 좀 작용을 하는 셈인데 그 전까지 많은 이 연구개발비 또는 임상 연구개발비들이 계속해서 좀 투여되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고금리 기조에서는 해당되는 임상자금에 대한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M&A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고금리 기조에서는 다소 좀 제약적인 어떤 사항들이 많은데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 자금에 대한 유치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금리가 좀 내려가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죠. 이 부분이 증시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증시의 우호적인 자금의 유입은 오히려 투자 유치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가 주는 어떤 시그널들이 향후에 임상에 관련된 계획들도 추가적으로 좀 탄탄하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작용한다라는 관점에서 수혜로 좀 작용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맞다 틀리다라고 좀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임상 규모라든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체 금액들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봤을 때는 상당수 금리에 관련된 연동성들은 좀 상당히 어떤 영향도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나 풍력,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풍력주에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들 계속 살펴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긍정적인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해리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네. 금리 내려갈 거 다 알고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도 다 끌어다 이미 쓴다면 이 주가는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의 좀 타임을 잡고 가야 하나,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어떻게 우선 보세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네.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십이 나올 수 있고 이슈가 계속해서 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국내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와 좀 유사한 행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맥 관련주가 움직였고 그 이후에는 정책 공약주, 그러니까 정책 공약과 이제 공약에 관련된 어떤 수혜 업종들이 앞으로 당선 기대감이 커지는 어떤 인물군과 좀 더불어서 오히려 좀 수혜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던 그런 것들과 좀 유사하게 좀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최근에는 우리가 좀 막연하게 뭐 대마, 뭐 마리아 의료용 뭐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크게는 뭐 전기차 뭐 등등 이렇게 뭐 수혜가 되고 피해가 되고 알려진 것 이외로 사실 뭐 9월달 2차 토론회를 통하면은 세부적인 어떤 정책 공약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직 현재까지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이 단발성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뭐 단기적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리스크하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2차 토론회에 세부적인 어떤 정책 공약을 좀 보면서 관련한 해당 수혜주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일 오늘 들으면서 와닿았던 건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반등을 할 때 테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된다. 그렇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풍력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돼서도 오늘도 좀 시세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풍력 관련해서 신재생 관련해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풍력 테마 중에서는 CS인드 뭐 사실 뭐 넘버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도 좀 과언이 아닐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이즈 이슈 뭐 정책에 관련돼서는 뭐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업황이 침체되고 향후에는 오히려 성장 동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8,578억 원, 전년 동기 106%가 좀 증가됐고 이익 규모가 1,303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200%대 상향되면서 오히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경신했던 측면들. 이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현재 구간에 달성했던 실적이라는 점은 굉장히 그 의미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CS인드의 이 최종 고가를 좀 보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월봉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2월 주가가 10만 8천 원 주가였었는데 사실 당시 대비해서의 이 주가 연동과 현재 실적에 대한 괴리 차원에서 보면 현재는 실적에 보여주는 어떤 성장성 내지 방향성들을 좀 집중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성장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낙폭 과대 구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더해서는 지금 상부 구조물에 관련된 이 견고한 실적 부분이 이후에 하부 구조물까지 오히려 이익 개선을 좀 하반기에 좀 이루어낸다면 저는 3분기의 실적은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CS윈드가 사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단발적 요소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선전 효과로 인해서 수급은 좀 크게 좀 완화됐던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CS인드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CS윈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일정 챙겨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현지 시간 13일에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블랙 먼데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낙폭을 만회했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만큼 13일에 발표되는 PPI 또 14일에 발표되는 CPI가 시장 예상치 이상으로 둔화된다면 미국에 다시 한번 하방 압력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3일에는 구글의 신제품 공개 행사 메이드 바이 구글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된 AI 폰, 그러니까 픽셀 9 프로 그리고 폴드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요. 국내 시간으로는 내일 밤 관련 소식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수출입 물가지수 내일 발표가 됩니다. 6월 지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수출입 물가 지표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7월 그 추세들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국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또 그 밖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시리즈 역시나 글로벌에서 흥행하고 있는데요. 매출에 이 부분들 반영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CJ 시푸드, 농심, 또 JYP 엔터 등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산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좀 움직이면서 아시아 시장에 뉴스를 내놨는데요. 엔달러 환율 일단 보시면 현재 14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일본은행의 고위급 인사가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엔달러가 147엔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환율이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틀 연속으로 소폭이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는 광복절로 휴장을 하는데 이날 중국의 CPI와 PPI가 모두 발표됩니다. 이 경제 지표를 좀 확인하고 투자해야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관망세 짙게 나타나면서 상해종합지수 이틀 연속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선물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혼조세가 짙으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씩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0.2%대, S&P 500도 소폭입니다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저는 긍정적인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네요. 오늘 미국 시장도 좀 올라가면서 화요일장에도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제로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